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배우 이선균의 다리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과수는 중량 미달로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30대 여성이 결혼을 약속한 남성의 파렴치한 행각을 사건 반장에 제보했습니다. 남성이 여성과 교제 중에 다른 여성과 결혼까지 했다는 겁니다. 홀로 사는 여성의 집에 이혼 남성이 몰래 들어와 여성의 채취가 묻은 옷들을 뒤지다 들켜 도주했습니다. 법원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자, 박지훈 변호사님. 네. 내일이 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네. 수능 1세대. 네. 부사학번. 94년도입니다. 예. 자, 비법, 전수. 이렇게 찍어라. 끝까지 열심히 해라. 예. 모르면 3번이라. 자, 그러면은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보다 더 고득점을 올린 우리 이장 가장 최신 버전에 근접하잖아요. 일단 이 시간이면 이미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으셨습니다. 멘탈 관리에 집중하시죠. 어떻게 찍어야 돼요? 찍을 땐 4번이죠. 아, 3번보다는. 진짜? 네. 팽팽합니다. 예, 뭐 잘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늘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 발표했습니다. 영광의 1등 김준엽 씨. 자,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서 제조 판매하던 사람인데 담배 소비세 190억 원을 무려 체납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안혁종 씨, 인터넷 도박 사이트 불법 운영한 혐의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무려 125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자, 세금 안 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죠. 신상 이렇게 시원하게 공개합니다. 그렇다면 살인범, 강간범은요? 언제까지 AC, BC 해야 할까요? 살인범, 강간범 인권은 소중하고 세금 체납자 인권은 막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예,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겠습니다. 예, 자, 4번 이자연 기자, 3번 박지훈 변호사.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학력고사 세대시죠. 이수정 경기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좋습니다. 자, 나이 먹음에 서글프고 더 많은 우울감이 밀려오는 요즘 사반이 활력소가 돼주고 있어요. 이상하게 이걸 보면 힐링이 됩니다 하신 김성정님. 매일 사반할 시간 되면 장모님 강청자 여사, 아내 이수지 씨, 딸 복가온 모두 총집합하신 복대헌님. 자, 우리 엄마 홍세희 여사 소원이 사반에서 이름 불리는 거래요 하신 염수진님. 엄니 소원 성취하셨네. 자, 신랑 강석윤 씨 생일이에요. 사랑하고 행복하자 하신 박길현님. 우리 아들 이정민아 추운 날에 군복무하느라 고생이겠구나. 언제나 사랑해 하신 최정희님. 지난 13일 베트남발 인천공항행 비행기편에서 5시간 내내 칭얼대는 아기 나 몰라라 하던 부부. 당신들 정말 너무했어 하신 김미애님. 수원의 김미연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의 6박. 역시 늦으셨어요.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블라블라 외국인 절도단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요. 만나보시죠. 자, 진열대를 구경하는 두 남성. 이거 예쁜데? 자, 한 피규어를 저렇게 들었다 놨다 시선이 꽂혀 있습니다. 자, 저렇게 가게 안을 막 계속 둘러보면 대화를 하더니 그거 노노노노노 연신 손을 흔들어요. 자, 그리고 다시 진열대로 돌아오더니 사장님 쪽을 뭔가를 보더니 아까 찜했던 피규어를 들고 자,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자, 피규어를 들고 지금 가고 있어요. 뒤에 있는 일행, 자, 눈치 다시 집어 들었습니다. 아까 그 피규어. 아하, 자, 설마 저거를 훔칠 건 아니죠? 아니죠? 자, 남성이 구석에 저렇게 들어갔다가 자, 다시 뒤를 구석에 들어갔다 세상에, 아까 그 피규어 어디 있어? 아니, 지금 옷깃 안으로 저걸 집어넣었군요. 자,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그때부터 아무 일 없는 척 저렇게 또 막 돌아다니더니 가게 문을 저렇게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사장님한테 땡큐 인사하고 나오는데 붙잡하듯 엉덩이를 저렇게 툭툭 치면서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자, 옷 속에 피규어를 숨기는 폼이 이거 완전 밑장 빼기 딱 그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게 지난 12일 오후인데요. 서울 마포구의 한 소품 매장입니다. 이 남성 2명이 들어와서 이것저것 살펴보기 시작을 하는데 외국인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죠. 코끼리 캐릭터인 그 덤보 피규어 38,000원 상당이었는데 이걸 훔쳐갔습니다. 진열대 구경하더니 저걸 들었다 놨다 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또 업주한테 다른 거 뭐 물건 보여달라 이런 말을 걸기도 하고요. 그래서 업주가 그걸 보여주는 사이에 뭐 다른 일행이 남성한테 아 그건 안 된다 뭐 이라는 듯이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진열대로 돌아왔고요. 이 남성이 업주가 있는 쪽을 2번 정도 살피더니 그 피규어를 집어들고 그 사이에 뒤에 서 있던 일행이 앞에 있는 어떤 구석진 공간을 가리킵니다. 뭐 그쪽으로 가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남성이 실제로 그 안으로 들어갔고요. 그 사이에 옷 속에 숨겼는지 옷을 매만지고 뒤도니까 손에 들려있던 이 피규어가 그대로 사라져 있습니다. 이 2사람 나오면서 업주한테 땡큐라고 인사까지 하고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다른 일행이 자축하듯이 이렇게 신체 부위를 툭 치기까지 했습니다. 이 업주는 몇 분 뒤에 진열대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 CCTV를 확인하고 저 장면을 알아냈고요. 그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만약에 저 사람들 출국했으면 어떡해요? 그게 좀 답답한 거예요. 저거 딱 봐도 외국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대한민국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대한민국 법으로 처벌을 받고 2사람이 딱 좀 뭔가 맞춘 것 같죠? 특수절도가 적용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문제가 저기가 마포라는 거 보니까 저런 캐릭터 샵들이 홍대 쪽에 많이 있고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예. 출국해버리면 잡을 길이 없어지는 거죠. 게다가 이분도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결제를 한 게 아니잖아요. 뭔가 카드 기록이라도 남아있으면 일말의 희망이 좀 있는데 아 정말 답답하지만 좀 이 손해를 메우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네요. 아,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일촉즉발 지구대입니다. 자, 지구대에서 벌어진 위험천만한 상황 만나보시죠. 자, 핑크 옷을 입은 여성이 지금 지구대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목에 무언가를 저렇게 대고 있어요. 아, 자, 여성을 본 경찰관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고 있어요. 왜냐? 목에 댄 게 바로 흉기였던 겁니다. 나 정말 억울해 죽고 싶어. 자, 아, 저기요, 진정하세요. 내려놔 해도 요지부동이에요. 자, 순간들 경찰 타이밍을 제대로 확 달려들어서 방검 장갑을 낀 손으로 그 흉기를 낚아챘습니다. 제압에 성공했어요. 자, 흉기 난동이긴 한데 그 흉기가 본인을 향했군요. 맞습니다. 9월 25일 서울 강서구의 한 지구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여성이 흉기를 들고 지구대에 들어왔는데 타인한테 흉기를 향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나왔던 상황입니다. 아마도 뭔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경찰 흉기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흉기를 자신의 목에 대놓고 있었고요. 그래서 뭐 업주와 갈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 도중에 한 경찰관이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주면서 하다가 방검 장갑을 끼고 제압을 하면서 흉기를 뺐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성을 제압을 성공을 했긴 했는데요. 이 여성 주치술을 좀 먹었는 것 같아요. 주치소란죄로 입건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도 이어가죠. 유치원 교사가 문을 쾅입니다. 사망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 유치원에서 벌어진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만나보시죠. 자, 선생님이 바깥에 나온 아이들을 데리고 저렇게 교실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빨간 옷 아이가 뛰어와요. 선생님이 자 그런데 다른 아이를 부르다가 갑자기 교실로 휙 들어가가지고 문을 힘껏 쾅 닫는데 닫았는데 저 문에 밀린 아이 예 갑자기 어디론가 이제 막 뛰어갑니다. 선생님 다시 문 열죠. 너 어디가 하면서 아이를 쳐다보기만 합니다. 이게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에요. 네, 저게 지난달 12일이고요. 경기 수원의 한 유치원입니다. 이 담임교사가 문 앞에 있던 아이들 들여보내고 문 닫는 과정에서 다리를 굽혀서 저렇게 체중을 살짝 싣는 방식으로 문을 2손으로 밀어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에 들어오려던 아이의 손가락이 문에 낀 겁니다. 이 아이는 피를 흘리면서 울면서 원장실로 뛰어갔는데 교사가 무슨 일인지 보려고 문을 열고 10초가량 이 아이 쪽을 바라보다가 나갔다고 합니다. 1분 뒤에 교사는 다시 교실로 들어왔고 그리고 원장이 따라 들어와서 교사에게 아이가 왜 다쳤는지 아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교사는 모른다고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문에 손가락이 끼어서 손톱이 빠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이 손가락이 사실상 거의 절단되는 아절단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어쩌면 좋아. 자, 지금 조금
진술은 좀 다릅니다. 얘기는 좀 달라요. 교사는 사실은 잘 못 봤다. 본인이 상해하거나 뭐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하고 결국은 지금 우울증 때문에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합니다. 그렇지만 학부모 측, 제보자 측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지금 제 납득 안 되는 부분이 저게 좀 앉으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문 닫는 모습이 좀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한급히 문을 닫는 모습도 있고요. 또 좀 체중을 실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나중에 간 다음에 쳐다보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거 고의적 상해이자 아동 학대에 해당할 수도 있다. CCTV도 확인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고의적 상해, 아동 학대, 업무상 과실치상 등으로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 제보자는 유치원 측의 어떤 대응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이가 저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119에 신고를 해서 아이를 병원으로 옮긴 게 아니라 원장 개인 차량으로 아이를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또 병원도 이것저것 옮기느라고 8시간이 지나서야 아이가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저런 정도의 부상은 뭐 아시겠지만 시간 정말 한 시 한 시가 굉장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 사건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아이 부모님이 그 사이에도 CCTV를 좀 보관해달라, 백업을 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대요. 그런데 CCTV 영상이 삭제가 됐다고 아이고야. 하고 지금 보시는 것은 원장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그 영상이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영상도 중간에 5분이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하. 이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이 제보하신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지난 4월에도 아이가 화상을 입은 적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도 CCTV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영상이. 근데 또 원장님은 나는 그거 절대 지우지 않았고 애초에 삭제하는 방법도 모른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자, 사설 구급차 난폭 운전입니다. 자, 도로 위에서 펼쳐진 상황, 아찔한 상황,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시는데요. 만나보시죠. 자, 후방 불박입니다. 뒤로 다가온 구급차를 본 불박차 차선을 저렇게 비켜줍니다. 양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추월을 하겠죠. 자, 불박차는 다시 1차선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구급차 비켜줬는데 왜 빨리 안 가? 빨리 가. 자, 이상해. 빵빵. 자, 2차선으로 가요. 근데 왜 또 2차선으로 와? 1차선으로 가지? 그러니까 또 오네? 아니, 요리 가면 요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네? 빵빵 울렸더니 구급차 위협 운전, 사실상 위협 운전 이렇게 계속 쭉 됩니다. 교수님, 이거 응급 상황이 아니라 한번 해보자는 것 같은데요? 뭔가 고의가 좀 이렇게 추정되는 그런 운전의 방식으로 보이는데요. 11월 14일 날 1시 30분경 전북 임실도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제보자 차량이 1차선 추월차로를 주행을 했는데 뒤에서 구급차가 나타나자 일단은 피해줬죠. 그런데 문제는 그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지 않고서는 지금 저렇게 운행을 했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사이렌을 울리죠. 당연하죠. 위급할 때는. 그런데 지금 그 위에 이제 경보 등만 들어온 채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고요. 그 이후로 지금 보시다시피 뭐 1차선으로 가면 1차선을 막고 2차선으로 가면 2차선을 막고 중간에 또 브레이크 등이 막 들어오는 거, 앞에 아무 차도 없는데 브레이크 등이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게 아무래도 운행 방해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제 뭐 아무래도 그 이후에 경찰에 신고를 하기는 했으나 지금 이제 그 경위는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영상만 보면 뭔가 좀 이상해 보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출소하자마자 또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영업 끝난 편의점 내부입니다. 자, 드라이버로 현금 출납기 개봉 시도. 요리조리 위아래로 한참 드라이버를 놀리더니 문 열었어요. 개봉 실패. 예. 저게 안 열리니까 이제 어떡하냐? 출납기를 통째로 저렇게 들고 갑니다. 예. 그리고 또 그냥 가기 아쉽잖아요. 저렇게 동전 야무지게 챙겨가지고 또 저렇게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리는데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완전 군장을 한 거 보면 선수 같은데 실력은 없어. 아니에요. 실력 있다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전과도 있고요. 전과 있습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절도 범행을 합니다. 드라이버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절도하는 방식들을 드라이버. 죄송합니다. 드라이버입니다. 자, 드라이버를 이용했는데 주유소나 편의점에 침입을 해 가지고 절도 행각을 벌였는데 포항 경주에서 16건, 울산에서 5건, 총 21건의 절도를 했고요. 저기는 좀 엉성해 보이긴 하지만 금품 1,100여만 원을 절취를 했습니다. 실제로 CCTV라든지 영상을 통해서 용의자를 특정을 했고 경주에 있는 미용실에서 염색을 하고 있던 남성을 이제 검거를 하긴 했습니다. 검거를 해보니까
말 그대로 절도 전과 매우 많았고요. 아마 선수네.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계속 절도를 했던 걸로 보이고 이미 징역 3년으로 지난 9월 달에 이 형기 만료로 출소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누범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상습 절도가 되면 또 가중돼서 처벌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야말로 배운 게 도둑질이군요. 잘하는 절도범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친정과는 너무 다른 시가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이거 신혼부부 중에 아내 사연인데요. 현재 임신 초기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사연자가 생일을 맞아서 시가 식구들이랑 다 같이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둘 다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사연자 부부가 퇴근하고 약속 장소로 갔는데 시가 식구들이 와 계시긴 했는데요. 이미 식사를 다 끝내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40분 일찍 도착했다면서 먼저 시켜서 다 드셨던 거죠. 결국 사연자 부부는 시가 식구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식사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더 서운했던 게 한 달 전엔 남편 생일이었는데 그때는 친정 식구들이 용돈도 50만 원 주시고 소고기에 미역국까지 다 준비해서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연자 생일에는 이렇게 식사도 먼저 끝내시고 심지어 생일 케이크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남편이 먼저 사연자한테 혹시 서운했냐 이렇게 물어봐서 사실 그랬다 이렇게 답을 했더니 남편이 이걸 시어머니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화가 나셔서 나 밥 사줬는데 욕 먹었다면서 다음날 사연자한테 직접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서운한 건 네 감정이지 않냐 어쩌라는 거냐 라면서 사위 생일이라고 50만 원 준 게 정상이냐 난 우리 가족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화를 내셨던 거죠. 그래서 사연자는 이거 첫 생일이라고 우리 집에서 좀 챙겨주신 거다. 우리 딸도 그만큼 대접받았으면 하시는 마음에서 챙겨주신 것 같다. 이 정도로 답을 했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아니 그럼 우리가 너 챙겨주라고 사위를 니네 집에서 대접한 거냐는 둥 계속 이렇게 사연자를 들들 볶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시모와의 갈등이 반복이 되니까 몇 달간 사연자 부부는 완전히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산 예정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출산 관련해서 시가랑 연락을 이젠 좀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된다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오늘은 두 자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시가에 그래도 연락을 하라는 차. 야, 차연아, 이자연, 너 진짜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 너네 시어머니 좀 짜증나는 스타일 맞아. 그런데 시엄마가 군기 잡으려고 하는 게 보일 때는 그냥 좀 속아 넘어가주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거야. 또 뱃속에 지훈이 이 집안 첫 손주인데 연락 안 하면 평생 왼수로 사는 거다. 그리고 애 태어나면 시엄마도 못 이기는 척 잘해줄 거야. 동그라미. 이럴 수가 아닙니다.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다음은 연락을 말자는 자아입니다. 야, 자연아, 이자연, 너 정신 차려. 너네 시엄마 완전 진상이야. 친정엄마가 사위한테 50만 원 생일 선물로 줬는데 그럼 자기도 비슷하게 해야지. 그걸 비정상이라고 탓하는 사람이 정상이니? 야, 이 초반 기싸움에서 너 밀리면 영영 시월도 탈출 못한다. 알았지? 연락하지 마. 궁한 건 손주 보고 싶어하는 시엄마야. 결국 먼저 백기 들게 돼 있어, X. 그렇군요. 자, 양 변호사님. 일단 이런 상황은 단기전이라기보다는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시댁과의 관계는.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아이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살아가면서 앞으로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근데 그럴 때마다 넘길 수 있는 계기들도 한 번씩 주어지거든요. 이 출산, 손주의 탄생이라고 하는 건 가족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 기회를 굳이 먼저 찰 필요가 있을까? 네,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유일한 시어머니. 네, 전적으로 그 양 변호사님과 동의하는데요. 지금 이 이제 사연 중에 제일 잘못한 사람 누구냐? 남편이에요. 진짜. 왜 그 시어머니께 왜 일러요, 일르기를. 맞아.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갈등인데요. 문제는 앞으로도 이 남편분이 계속 아내가 얘기한 거 갖다가 시어머니한테 이러고 시어머니가 얘기한 거 또 아내한테 갖다 이러고 이러다가는 집안이 파토가 납니다. 그러니까 절대 유의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 그 아드님께서 그 며느님 이렇게 그 교수님한테 잘 안 하시나 보죠? 네, 우리 아들은 입이 그냥 너무 무거워서 저랑도 카톡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아무튼 박 변호사님. 남편이 많이 잘못했고요. 이 해결은 남편이 해야 됩니다. 남편이 이제 어머니죠. 본인한테는 어머니가 되죠.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연락을 해야죠. 아이가 지금 출산이 되는데 이거는 기싸움이 아닙니다. 뭐 기싸움 하다가 영원히 못 보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뭐 크다면 크지만 또 작은 일이고 우리 마라톤 얘기를 했지만 계속 있어야 될 그런 일들이거든요. 남편이 잘못했으니까 네가 아니란다. 남편이 가서 해결해라. 엄마한테 어쨌든 어떻게든 설명하고 본인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제가 채팅창을 얼핏 봤는데 여기 계신 분들 분위기하고 완전 달라요. 네, 사실 X가 훨씬 많기는 합니다.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 좀 전해드리자면요. 봄이 왔어요님. 연락하지 마세요. 그래도 손주 보고 싶어서 안 달라실 거예요. 이제 본인이 갑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팝정님 연락하지 마세요. 살아보니까 애쓸 필요 없습니다. 윤정님 시어머니가 자격 미달이네요. 바라지 말고 그냥 각자 알아서 하세요 하셨습니다. 하지만 송지영님 그래도 연락은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평생 책 잡힙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좀 저희가 좀 혼이 나야 되는 시간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성인방송 BJ 7급 주무관 이 방송 내용 관련해서 저희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 제보를 받아서 내보냈던 이 모자이크 영상 중 하나가 인플루언서 이아리님의 영상이었던 거죠. 뭐 저희 나름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방송 직후 상황을 인지하고 곧바로 후속 조치를 취하긴 했습니다만 아리님께 깊은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희 때문에 불필요하게 세간의 입길에 오른 점 역시 죄송합니다. 자, 사방 가족 여러분들께도 죄송합니다. 스스로를 더욱 채찍질하고 정확한 방송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30초 후에 돌아오죠. 우리는 또 한 번 기대합니다. 모두가 기다리고 기대했던 자연과 감성을 담은 특별한 도시 DK 아시아가 만들어갑니다. 대한민국 리조트 특별시 왕길역 로얄파크시티. 우리는 또 한 번 기대합니다. 모두가 기다리고 기대했던 자연과 감성을 담은 특별한 도시 DK 아시아가 만들어갑니다. 대한민국 리조트 특별시 왕길역 로얄파크시티. 배우 이성균의 다리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과수는 중량 미달로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짚어봅니다. 자, 이게 어제 나온 소식이었는데 이성균 씨, 이게 양성도 아니고 음성도 아니고 판정 불가. 다리털. 네, 맞습니다. 이 경찰이 최근 이성균 씨의 채모를 다리에서 채취를 해서 이 국과수에 맡겼는데 이 알 수 없음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채모의 중량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앞서 이성균 씨는 소변 간이 시약 검사 그리고 모발 정밀 감정에서 다 음성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모발보다 더 오랜 기간에 대해서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다리에서 채모를 채취해서 검사를 실시했는데 이번에도 알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다만 이게 감정이 불가하다는 거지 이게 확실하게 마약 음성 판정을 통보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요. 경찰은 조만간 이 씨를 재소환해서 이 다리 채모를 다시 채취해서 추가 감정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가수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완강히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했다가 이 다리털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그때 수사의 급물살을 탔던 건데, 자, 아무튼 일단 이 수사가 지금 약 한 달이 지나고 있는데 이렇다 할 결정적인 물증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죽이 될지 밥이 될지. 자, 마약 사건 사실 저희도 마약 사건을 하다 보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박 변호사님이 또 마약 사건 되게 정통하시잖아요. 정통하다기보다는 다뤄보면 패턴은 거의 유사합니다. 누가 진술을 하면 그 사람도 같이 했거나 들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같이 한 사람을 다시 불러서 진술을 듣고요.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그 사람의 진술을 들은 다음에 물증을 확보하는 거예요. 간이 시약 검사부터 해가지고 모발 검사라든지 그런 검사를 통해서 확정된 다음에 이런 유명인 같은 경우는 보도가 되는 게 맞는데 너무 일찍 단계에서 보도가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일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단계에는 증거가 없습니다. 아이고야. 증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지금 하는 말이 시작은 명확한 진술을 가지고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보도는 다 됐고요.
이 사건 죽이 될지 밥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약 사건의 진술 매우 중요하지만 마약 사건에 물증이 없다면 기소조차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경찰 입장에서 경찰은 저는 명확한 진술을 했다고 하지만 보도된 부분은 경찰이 했든 누가 했든 잘못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 이제도 지금까지도 보도되면 안 되는데 확정됐을 때 보도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지금 보도가 됐기 때문에 경찰이 지금 죽이 될지 밥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저 워딩만 보면 경찰 입장에서는 좀 자신감이 좀 없어 보이는. 저는 저런 경우에 발견되는 경우를 잘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지금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성균 씨는 말이죠. 저번에 마약 투약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워딩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부정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알고 마약을 내가 투약을 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유흥업소 실장이 무언가를 줘서 먹었는데 그게 마약인지 몰랐다라고 했고 오히려 협박을 받아서 굉장히 큰 돈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성균 씨의 말이 거짓말이라면, 그러니까 이성균 씨가 실제로 자의적으로 뭔가 마약을 그것도 여러 차례 했다라면 결국 나오는 건 물증인 거예요. 그렇죠. 물증이 몸에서 안 나오면, 그러니까 몸에서 좀 나와야 그게 아니라 이 사람 사실 알고 보니까 더 했네, 자의적으로 했네, 이렇게 뒷받침을 뒤집을 수가 있는데 안 나오면 저 지금 그 말 말고는 다른 말이 증거가 아예 없는 거고요. 경찰에서 명확한 진술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좀 이게 맞는 말인가 싶은 게 제3자의 명확한 진술일 뿐이 명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분명히 그 사람이 했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명확한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좀 명확한 진술한 말 자체가 어폐가 있다고 보이고, 어쨌든 경찰에서는 3차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이성균 씨를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또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진짜 명확한 어떤 게 나오지 않는 한 이대로는 혐의 입증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있죠. 가수 지드래곤입니다. 지드래곤 씨는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하게 사실이 아니다,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한 방송에 출연해서 역시 같은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아무 관계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약 전과가 또 있고 그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사실 저 또한 의구심이 많이 드는 입장입니다. 저는 받은 적이 없고 그 의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오히려 알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지드래곤 씨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그 지금 구속돼 있는 유흥업소 실장이라는 사람이 진술이 있었잖아요. 네, 그 진술이 시발점이었는데 그 진술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지난해 12월 초에 지드래곤이 업소 화장실을 다녀왔다. 그런데 그 화장실에서 좀 이상한 포장지 하나가 나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드래곤 씨의 행동이 이상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취지로 진술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지드래곤 씨가 한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일단 그 실장과는 아무 관계가 아니다. 또 그 실장이 마약 전과가 있는 인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곧 나올 마약 정밀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당연히 음성이 나와야 될 거다. 만약 몸에서 성분이 검출되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의 말투 그리고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몸짓이 좀 뭔가 좀 이렇게 어색해 보인다 이런 것도 이제 지드래곤 얘기는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춤을 많이 췄기 때문에 좀 유연한 편이라서 남들 보기에는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조금 전에 인터뷰한 거 보면 보다가 이 말을 하다가 한 번씩 하면서 잠깐 멈추잖아요. 예. 그렇게 멈추는 게 어눌하게 보이는 게 좀 생각을 해서 말을 하느라고 본인 따른 이제 신중하게 말을 하느라고 그런 버릇이 생긴 건데 그게 어눌해 보이면 고쳐나가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본질적인 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마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런 게 왜 중요하냐.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엉뚱하게 다른 문제를 논란이 되는 게 좀 속상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교수님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 글쎄, 저도 지금 이 지드래곤 씨와 연관해서는 굉장히 지금 물증 확보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수사를 하게 된 그 경위도 좀 지금 이렇게 이 정도의 이제 진술, 부정확한 진술만으로 이렇게 수사를 해도 되는 건지 좀 의문이 들기는 해요. 물론 뭐 다음 주에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쿵저러쿵 뭐 얘기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기는 하나, 그러나 이제 유흥업소 실장이 사실은 이제 들이댄 거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뭐 다 유명 연예인이고.
그렇게 들이대면 일반적으로는 형량의 현저히 도움이 됩니다. 자기 형을 깎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들이댈 수 있는 일종의 허위 진술일 가능성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의심이 되는 이런 특히 지 드래곤 씨 사건의 경우에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이성균 씨도 그렇고 지 드래곤 씨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경찰의 이런 판단, 의혹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예, 첫 번째 사건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가죠. (30대) 여성이 결혼을 약속한 남성의 파렴치한 행각을 사건 반장에 제보했습니다. 남성이 여성과 교제 중에 다른 여성과 결혼까지 했다는 겁니다. 남성의 행각을 파헤쳐 봅니다. 예, 제보 사건입니다. 제보자는 30대 여성분이신데 남자친구가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가 저지른 만행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연락을 주셨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단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다고 하고요. 이 제보자인 30대 여성은 4월에 지인 모임에 갔다가 한 남성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인으로 발전을 했는데 일단 이 남자친구는 본인이 엄마랑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휴무 때든 퇴근 후에든 자주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친구는 본인 지인들 모임에도 자주 불러서 여자친구라고 소개하기도 했고요. 결혼하자는 얘기도 일상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내년 3월에 돈이 풀리니까 그때 집 알아보러 다니자라고도 하고요. 혼수나 가전 얘기도 일상적으로 하고요. 결혼을 할 것처럼 굴었습니다. 또 이 사연자가 가족상을 당하기도 했었는데 부담스러울까 봐 안 와도 된다고 했는데도 굳이 오더니 뭐 부모님이든 친척들이든 뭐 내년에 결혼할 남자친구다 이렇게 소개하고 인사도 하고 조문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빈소에서 상견례가 이루어진 셈이었는데 자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남자친구 원래 영업사원이었는데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계속 준비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격증 따는 게 취미라고 하면서 시험 당일에 뭐 1차 시험 치러 간다라고 하면서 뭐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요. 시험 잘하고 오겠다. 잘 친 것 같다. 느낌이 좋다. 뭐 이런 문자 같은 것도 보내면서 바쁘게 행동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10월 말에는 해외 출장을 갑니다. 회사에서 9일 정도 프랑스 해외 출장을 가는데요. 공항에 도착해서도 문자도 하고 계속 통화를 했는데 뭐 커플티를 사오겠다. 그리고 내년에 같이 살 집에 소품도 사오겠다. 또 인근에 도착한 날 기차역 폭발 위협이 있었다면서 요거 관련해서도 뭐 링크도 올려주고 자기는 숙소에만 있다는 얘기까지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해외 출장 프랑스를 갔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죠.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점점 의심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남자친구, 프랑스에 있다는 남자친구가 보낸 사진 때문이었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프로페셔널의 솜씨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피해자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프랑스를 갔는데 뭐 프랑스 관련된 사진 안 보내고 저한테 셀카만 보내는 거야 자꾸. 그래서 자기야 프랑스면은 프랑스 관련된 사진을 보내줘야지 왜 얼굴만 나온 사진을 보내.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사진 9장을 보냈는데 이게 어디서 퍼온 것 같고 자기가 찍었다기엔 너무 에펠탑 사진이 너무 잘 나왔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의심을 해서 그 사진을 네이버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프랑스 여행 이게 뜨는 거예요. 블로그가. 그 토시 하나 안 틀린 9장 사진 나왔대.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죠. 너 지금 프랑스는 간 거 맞고 뭐 회사에 간 거 아니야? 다 맞대요. 아니 제가 파리에 있어요. 찍으면 다 사진인데 그걸 블로그에서 퍼다가 보내면 그게 더 일인 것 같은데요. 이상하죠. 다른 데도 아니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문 열고 돌리면 여기저기 카메라 갖다 대면 그냥 사진이잖아요. 근데 들으신 것처럼 자꾸 사진을 보내달라는데 셀카를 찍는데 이상하게 뒤에 뭐 화장실 타일 같은 데가 찍혀 있고 그래서 자꾸 다그치니까 왜 그러냐. 이제 회사에서 지금 안전이 지금 보안상이 안 좋아서 사진을 못 찍게 한다. 아니 창문만 열고 찍어도 프랑스인데 이상하잖아요. 그러다가 보신 것처럼 사진 몇 장을 딱 보냈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사진을 이렇게 잘 찍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 전문가적 솜씨가 있어서 요즘에 디지털이 참 무서운 게요.
사진으로도 검색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진을 그냥 이 검색창에 입력을 하면 맞아, 똑같은 사진을 찾아줘요. 블로그에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이거 봐라, 이상하다. 그래서 너 저 공인중개사 지금 시험 본 거 맞냐? 수험표 보내봐라 그랬더니 수험표를 보냈대요. 그래서 근데 그 수험표도 이상하다 싶어서 만나자 그래서 만난 다음에 요즘 디지털 시대라 거짓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수험표 시험 응시학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세상에 넣어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겁니다. 남자친구 이름이. 와. 자, 교수님. 네. 이실 짓고 해라. 당연히 만나서 추궁을 했겠죠. 모든 걸 털어놨다면서요? 네, 뭐 결국은 다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여자친구 대단합니다. 뭐 대단하시네요. 적성을 좀 살리시면 앞으로 아주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아주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니까 결국 남친이 다 털어놨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뭐 너무 의심이 되니까 결국 이 여자친구 분이 직장으로 그 남자친구 몰래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직원에게, 같은 동료 직원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혹시 결혼식을 갔느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뭔가 너무 의심이 돼가지고 그랬더니 그 직원이, 동료 직원이 하는 얘기가 지금 신혼여행 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자친구 난데 도대체 누구하고 신혼여행을 갔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됐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 모든 거를 다 알게 된 겁니다. 결국 거짓말로 지금까지 뭐 프랑스를 갔다, 뭐 부동산 무슨 그 중개사 시험을 봤다, 이런 게 전부 거짓말이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됐고요. 결국에는 스몰 웨딩을 하고 결국 이제 처가 쪽에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 남자친구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남자친구가 하는 얘기가 스몰 웨딩이었다. 뭐 처가에서 반대해서 그래서 조그맣게 우리가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임신과 유산을 하다 보니까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연자 제보자분이 남자친구 직장에 갔어요. 계속 뭐 거짓말 같으니까 직장 동료한테 물었죠. A 씨 어디 갔냐고. 신혼여행 갔어요. 아니 내가 지금 결혼할 사람인데 난 한국에 있는데 신혼여행을 지금 갔다. 자,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한테 너 지금 너 신혼여행 갔다는데 이거 뭐야 하니까 그제서야 나 실은 결혼했고 정말 집안에서 반대하는 결혼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이렇게 결혼을 했다. 또 그 와중에 또 계속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두 사람의 직접 대화가 있습니다. 그거 직접 들어보시죠. 너는 결혼할 사람 따로 있고 연애할 사람 따로 있고 잠자는 사람 따로 있었어? 아니, 그건 아니고. 너 지금 집 어딘데? 나 지금 누구랑 사는데? 엄마랑 산다니까? 따로 살아. 야,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을 가고 시골 올렸는데 따로 산다는 게 말이 되냐? 너가 더 좋았어. 진짜 그냥 내 마음이 너가 컸어. 정신아, 나를 잊으니까. 자, 엄마랑 사는 건 맞아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인은 거짓말할 수 있는 데까지 거짓말을 했는데 일단 이 남자친구는 그래 일단 결혼한 것까진 맞다. 하지만 사랑 없는 결혼이었다. 따로 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 정리하고 나는 너랑 결혼할 거다라고도 하고요. 뭐 나는 진짜 너한테 마음이 더 컸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랑 둘이 산다는 것도 아무래도 거짓말인 것 같아서 결국 친구랑 같이 그 집이라는 데를 무작정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랑 같이 있는 모습으로 맞이를 했습니다. 그 엄마라고 했던 사람이 아내였어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 뭐 엄마라고 했던 사람이 다 아내였던 거고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의 아내한테 제가 이 사람 여자친구인데요 라고 했더니 그 아내가 엄청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단 남편이랑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번호 좀 알려주시라 라고 해서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사자대면도 했습니다. 친구까지 합쳐서요.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는 일단 순순히 인정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그 아내랑 4년 장기 연애했고 결혼을 했는데 그동안 엄마라고 했던 사람은 다 아내였다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일단 연락처를 나눴으니까 돌아온 이후에 그 아내한테 그 증거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나눈 카톡이라든지 녹취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보냈는데 또 그
아내는 그 자료를 받고는 이 제보자를 차단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8월에 급한 일 생겨서 약속 못 지킨다 이런 얘기했던 날은 웨딩 촬영 날이었다고 하고요. 공인중개사 시험 본다던 그 날은 결혼식 당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외 출장이라던 날은 신혼여행 간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와,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거짓말은 발각되기 마련이거든요. 아니 근데 너무 진짜 어처구니 없이 거짓말을 너무 하잖아요. 달라요. 너무 다르고. 글쎄요, 그 이후에 또다시 이 남성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 또 왔대요? 무릎을 좀 꿇었답니다. 무릎을 꿇으면서 제보자 얘기입니다. 무릎을 꿇으면서 다시는 이제 나한테 피해 끼치지 말아 달라, 직장에 찾아오지 말라, 또 그 여성한테도 가지 말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근데 또 놀랍게도 널 만난 거 절대 후회하지 않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네. 양 변호사님,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 없습니까 이거? 사실 예전에 그러니까 혼인빙자 가능 같은 게 이미 14년 전에 없어졌죠. 그리고 다행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행이죠. 경제적으로 돈을 빌려줬다거나 그런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법적인 조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배신감과 분노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그래도 본인이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것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런 일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렇게 포털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저렇게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시고 거의 동시에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어요. 자, 교수님, 제가 진짜 이 별별 상담소나 또 이런 데서 이런 유의 사건들 많이 소개해 드리잖아요. 전 전해 드릴 때마다 도대체 이런 인간들은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걸까? 이게 아니 영원히 비밀이 지켜질 수가 없잖아요. 비밀이 지켜질 수 없죠. 더군다나 지금 혼인을 하신 그 아내분에게 할 짓입니까 이게? 그런데 여하튼지 간에 지금 별달리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를 하기가 어려우니 그 남성의 비밀을 까발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결국은 이렇게 정말 모렴치한한 행위를 한 사람이 직장 내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면서 온전하게 혼인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제보를 하신데도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혼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심사숙고하여 연구를 해보실 수밖에 지금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네. 진짜 이 제보자분도 피해자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죠. 이 남자의 지금 배우자. 진짜 이거 제가 처음 제보를 받았는데 막 진짜 너무 황당해서 막 3번, 4번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 홀로 살고 있었던 여성. 퇴근 후 집안에 찬 답답한 공기를 환기시키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방 정리를 마치고 나오는 순간 비명을 지르고 마는데요. 여성의 비명과 동시에 도망가는 누군가. 대체 누구였던 걸까요? 이거 뭐예요 이거? 네, 지금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누군가 들어온 상황인데 그 당시 거실 홈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영상이 남을 수 있었는데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무도 없는 거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고 검정 옷을 입은 남성의 얼굴과 팔이 불쑥 들어왔습니다. 와. 사람 없는 걸 확인하는 것 같죠? 아예 현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나가는가 싶더니 그 매트리스를 세워뒀다고 하는데 그 뒤로 또 쏙 숨습니다.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있어. 이렇게 인기척이 나니까 방에서 여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비명을 지르니까 이 남성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저게 지난달 31일 밤 9시쯤입니다. 광명시에 있는 한 아파트인데요. 여기가 여성이 혼자 사는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성 한 명이 이렇게 몰래 집에 들어왔던 겁니다. 박 변호사님, 네. 문을 따고 온 거야? 아니면 열려져 있던 걸 들어온 거예요? 자, 문이 잠깐 열려 있었어요. 여성이 아마 퇴근을 하고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문을 잠깐 열어놨던 것 같아요. 바로 퇴근하고 그 대신에 거실에 있었던 건 아니고 방에 있었던 상황이고 저렇게 남성이 돌아서 매트리스가 있는 곳이 뭐가 있냐면 그 앞에 세탁실이 있습니다. 그 세탁실에 가려고 아마 했던 것 같고 요 모습 자체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홈캠에 그대로 지금 포착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옷 냄새 많고 킁킁입니다. 피해자분의 얘기 들어보시죠. 피해자분 얘기 들어보시죠. 9시쯤에 갑자기 소음이 들리는 거예요. 매트리스 끄는 소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도망쳐 나왔나? 분명히 내가 밥 주고 잘 가둬놨는데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현관이 열리는 거 제가 아니까 잡아야지 하고 나왔더니 남자가 세탁실 앞에서 이러고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제 옷을 막 껴안고. 그러니까 냄새 갖고 속옷 가져갈라 했던 거예요. 누구세요? 라고 제가 소리 칠 때 이 사람은 능숙해요. 이러고 있다가 쳐다보지 않고 이쪽으로 돌아서 갔어요. 제가 얼굴 못 보게끔 그 반대로 돌아서 갔어요. 자, 이 영상이 나가는 내내 교수님이 막 주먹을 쥐고 계셨어요. 뭐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저거 저렇게 하다가 진짜 큰일 나죠. 근데 아마 저 남자는 저기에 혼자서 여성이 살고 있다는 거를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밤 9시에 잠깐 환기하려고 문을 열어놨는데 그 틈으로 들어온 걸 보면 이게 사실은 특정을 하지 않고는 금방 그렇게 우연히 길을 가다가 들어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그리고는 이 사람 상당히 성도착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훔쳐가려고 했던 게 여성의 속옷이란 말이에요. 냄새도 맡고. 그런데 이런 종류의 이제 성일탈적 뭐 어떤 취향이 있는 사람들은 점점 그 취향이 어떻게 보면은 자극 추구 욕구가 점점 높아져가지고 결국에는 신체적 접촉까지 시도하려는 그런 의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물품 음란증으로 여겨지는 이 도착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주거 침입으로 이게 취급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양 변호사님, 저놈 잡혔습니까? 잡혔습니다.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고 2시간 만에 잡아서요.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혐의를 거의 인정을 했다라고 하고요. 뭐 인정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영상이 고스란히 찍혔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신변보호를 해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일단 임시 거처에서 머물 수 있도록 경찰에서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충격 반전. 피해자, 방금 그자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피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보니까 맞아요. 끝에 집 사람이더라 들어가는 게. 이웃일 줄 상상도 못했어요. 이제 곧 이사 계획이 있고요. 하지만은 가해자는 저희 집을 아는데 피해자는 왜 가해자 집을 알 수가 없는지도 저는 속이 솔직히 너무 답답해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이것도. 네, 그러니까 이웃이었고요. 심지어 같은 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경찰에서 숙소를 제공해서 거기로 이동해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반려동물이 있기 때문에 밥을 주기 위해서 잠시 집에 들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남성을 또 마주쳤던 거죠. 그런데 이 남성이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던 이유가 경찰이 사건 발생 이튿날에 그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기각이 됐습니다. 이 남성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해서 도주할 우려가 크지 않다. 이런 이유였는데 당장 같은 층에 사는 남성이 이렇게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이 피해자인 여성으로서는 큰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맨날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양 변호사님. 아니, 결국 이 피해자분은 또 이사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찰에서 뭐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했고 스마트워치 지급하는 상황도 이 남성이 여성 집 앞에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뭐 음료수 두유하고 아마 합의하자라는 내용이 그 편지를 담아서 저렇게 뒀다라는 건데 저게 지금 저렇게 해서 합의가 될 일일까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저거 드시고 용서해달라고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경찰 여성이 너무 불안감을 느끼니까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구속 자체는 원칙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법적 요건도 사실은 못 갖췄어요. 분명히 심각하게 위협이 되는 상황인 건 맞지만 법원에서 봤을 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구속시키는 것과 여성을 보호하는 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별개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충분히 취한 상태에서 불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같은 층이 이웃인데 저런 상태에서 언제까지 그럼 임시숙소에 여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교수님. 정말 이제 뭐 교수님이 이런 문제에서 대해서 그동안 뭐 몇 년 동안 계속 줄기차게 얘기를 하셨는데 변하는 건 없습니다. 변한 게 없다. 네,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로 보이는데요. 좀 이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이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판사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그냥 주거 침입 정도 한 그 사건이에요. 아직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 침입이라는 죄명에서 예컨대 성적인 목적이 충분히 추정되는 주거 침입하고
뭐 절도나 그야말로 뭐 불특정 이제 어떤 재산 범죄 같은 경우에 주거 침입하는 것과 좀 구분을 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무슨 어떤 양형 기준이나 뭔가를 기준을 죄명을 좀 고친다거나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스토킹 범죄가 이제 좋은 사례입니다. 스토킹 범죄로 얼마든지 구속이 될 수 있어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 빈틈을 피해자의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한 범죄에 대한 죄명을 조금 더 변경해서 좀 더 이제 피해자에게 원천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대안, 예컨대 스토킹 가해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것처럼 그런 종류의 조치 같은 것들이 앞으로는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 변호사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렇죠. 이제 예전에 형법이 계속 이제 가해자나 피의자나 피고인한테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 피해자를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판사들도 예전에 법률, 형법, 형사정책 그런 공부를 많이 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억울하게 그 가해자가 처벌받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더 억울한 건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가 이사 간다는 게 말이가 됩니까? 피해자를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법 체계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아마 저희는 말이죠. 내년에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결혼 후 2년 만에 사고로 남편을 잃은 40대 여성. 슬픈 마음을 추스릴 새 없이 어린 아들과 함께 악착같이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한 남성을 만나게 됐고 아들과도 스스럼 없이 잘 지내는 모습에 마음을 열고 재혼도 약속했는데요. 순탄하게 진행되는가 싶었던 두 사람을 가로막은 건 예비 시부모였습니다. 죽은 남편의 기일이며 생일은 이제 그만 챙기고 결혼식에 아이는 데려오지 말라고까지 말한 겁니다. 부모님과 연을 끊고라도 재혼하겠다는 남성에게 고맙고 미안하면서도 앞으로 아이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기만 한데요. 이대로 새 출발을 해도 되는 걸까요? 자, 오늘 사연은요. 실제 사연을 저희가 조금 당사자 특정 등을 이유로 각색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배우자와의 사별. 아마 제일 극심한 스트레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자,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을 잃고 어린 아들과 단둘이 남은 여성의 사연입니다. 네, 여성은 현재 30대 후반인데요. 결혼하고 아들 낳고 행복하게 결혼 생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2년 차 때 이 남편이 운수업을 했는데 교통사고로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겁니다. 당연히 큰 슬픔에 잠겼고요. 평소 남편이랑 사이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더 충격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을 쏙 빼닮은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 보면서 겨우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계시지 않았고 일단 친정어머니가 어린 아들 보는 것을 좀 도와주셨는데 당장 어린 아들이랑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굉장히 막막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치킨집 서빙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뭐 보험 설계사, 야쿠르트 판매 아이고야. 이것저것 이 학습지 선생님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악착같이 생계를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자, 뭐 당연히 아이가 있으니까 양 변호사님 저렇게 뭐 악착같이 진짜 힘을 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5년가량이 지났다라고 합니다. 뭐 바깥에 일하랴 어린아이 돌보랴 얼마나 그야말로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숨을 돌릴만 할 때 아르바이트로 처음에 일을 시작을 했던 게 치킨집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 가게 사장님이 새로 가게 오픈했다고 하면서 놀러 오라고 했답니다. 아마 사이가 좀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이 데리고 놀러를 갔는데 거기에 그 사장님 또 지인인 남성이 왔다라는 거예요. 뭐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했는데 그게 또 인연이 돼가지고 연인으로 발전했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앞서 그 사기꾼처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 사연자는 뭐가 됐든 자기의 지금 현재 처한 사실을 다 뭐 공개한 상황에서 이런 만남을 이어간 거네요. 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의 처지를 다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제 싱글인 남성이 계속 호감을 표현을 했고요. 결혼 경험이 없었고 반듯한 직장도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드라마처럼 이 둘이 이제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결혼을 전제로 적극적인 대시를 한 후 이제 결혼을 약속하게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남성은 초혼일 테고 그렇죠. 여성은 재혼이고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렇죠. 재혼이고 아이까지 아이도 있는데
이거 참 쉽지는 않은데 말이죠. 쉽지 않은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납골당에 이제 죽은 남편이죠. 전 남편, 사별한 전 남편 납골당에 아들하고 가끔씩 갔던 것 같아요. 갔는데 처음에는 비밀로 이렇게 하다가 미안하잖아요. 나중에는 조금씩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얘기를 했을 때 반응이 같이 가자 이 반응이 나왔다고 해요. 아이고야. 같이 가자 하면서 인사도 내가 하고 싶다. 나는 외동아들이기 때문에 형이 가고 싶은데 형이라 부르면 안 되겠냐. 아이고야. 조금 뭐 좀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라. 또 미안해하지 마라. 엄연히 아이 아빠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남편이었기 때문에 전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위로를 해줬다고 합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모습에 여성이 매우 감동을 받았고요. 그래서 사별의 아픔을 조금은 달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그 남편과 사별한 여자친구지만 이렇게 길에 가고 그러면 솔직히 그게 못마땅할 수도 있는 건데 말이죠. 자, 그러면 그건 그렇다 치고 그 아이는 어땠어요? 그 아이랑도 굉장히 좀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남자친구가 뭐 미혼이고 조카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뭐 아이랑 잘 지낼까 걱정이 컸는데요. 아이를 서툴긴 해도 아이 대하는 게 그래도 아이 사랑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 그 아이 어린이집에서 사진들을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보여줬더니 아이뿐만이 아니라 그 사진에 나온 친구들 이름까지 다 외워서 나중에 아이 만났을 때 뭐 이 친구랑은 잘 지내고 있니? 그 친구랑 재밌게 놀았니? 그 친구는 뭐 무슨 음식 좋아한다니? 이런 식으로 뭐 물어보면서 살갑게 대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가오다 보니까 아들 역시도 엄마의 새 남자친구를 굉장히 좀 잘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 아빠의 사랑이 고팠던 나이일 텐데 아마도 그 마음을 위로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너무 순풍에 돛단 듯 잘 가기만 한다면 뭐 여기서 다루질 않겠죠, 양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친정 엄마하고는 자연스럽게 이 남자친구가 알게 됐고요. 암묵적이지만 결혼 승낙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남은 건 이제 남성의 부모님들이었는데 사실 좋아하기는 어렵죠.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그냥 처음부터 한숨만 푹푹 쉬답니다. 이 사별했다고 하지, 아이도 있다고 하지. 게다가 이 자신들의 이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초혼이죠. 그다음에 직장도 멀뚱하게 있죠. 나이도 더더군다나 어리고 외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기가 막혀 하다가 제일 이 예비 시부모님들 입장에서 못마땅해 했던 건 그 전 남편의 이제 인사를 하러 납골당에 같이 간다는 부분을 제일 못마땅해 했답니다. 그래서 절대 거기는 같이 가지 마라. 가더라도 혼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교수님, 저는 뭐 저 정도를 가지고 예비 시가가 너무했다 이렇게 말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제 이분은 그냥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이 아이가 또 유달리 전 남편을 쏙 빼 닮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비 시부모님은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반응이 너무 싸늘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결혼식에 지금 이 엄마니까 아이를 데리고 이제 재혼하는 결혼식에 가고 싶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계획은 화동을 시키려고 했었대요. 아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온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친척들한테는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냥 뭐 남들도 오는데 그런 이제 초대받은 손님들에게 밑도 끝도 없이 화동이 나타나면은 이게 정말 난처한 일이니까 아이는 데리고 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남편분 되실 분이 왜 그러시냐 하면서 이제 아이를 꼭 데리고 와야 되겠다고 고집을 하시고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시부모님이 그러면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강하게 반대를 하시게 됐대요. 야, 이거 좀 난처해. 예.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관계를 깨면서까지 이렇게 재혼하는 게 맞느냐. 또 내가 그렇게 재혼을 그렇게 많이 생각했던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아이가 있잖아요. 이 아이가 지금 아이를 배제시키려고 했던 그런 부분 때문에 아이 상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다음에 나중에 그 재혼 후에 아이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 두 번째 나타나는 아이는 또 그 아이는 또 사랑을 많이 받을 거면 시부모들한테 지금 아이는 또 차별받고 이런 거에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굳이 아이 존재까지 숨기면서 재혼을 해야 되느냐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은데요 말이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결혼식까지 아이의 존재를 알리지 말라는 이 시가의 요구. 이 결혼, 이 재혼 괜찮을까요? 라고 했는데
자, 일단 이혼 전문 변호사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말씀부터 들어보죠. 저는 그냥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아이는 물론 이제 지금 그 새로운 남성분과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하지만 아이들도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좋은 관계라고 했죠. 저는 결혼식까지는 안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고 법적으로 혼인신고하시고 그냥 지내시는 걸로. 그러면 남성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무리해서 가면서 결혼식 때문에 재혼을 하느냐 마느냐까지 연결 안 시키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이제 시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중요한 건 이 아드님, 외동 아들의 나이, 연령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30대 훌쩍 넘은 그런 나이라면 사실은 좋은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 파트너가 아이가 좀 있다 손 치더라도 사실은 그 너무나 사랑하고 두 분이 그리고는 지금 지나간 날보다 앞으로 남은 날들이 훨씬 많잖아요. 신뢰하는 파트너와 함께 인생을 나이가 들 때까지 생활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아들의 복지를 위해서 중요하니까 좀 못 이기는 척 좀 져주는 것도 만약에 아드님이 30대가 훌쩍 넘으셨으면 그거는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나 만약에 아들이 20대 아직은 철없는 청년이다. 그러면 저 같으면 반대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아드님을 이 결혼을 시킨 입장이시라서 교수님이. 자, 박 변호사님. 구체적인 어떤 행동 나이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 사파상으로 봤을 때 젊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속이거나 현상 상황을 감추고 결혼이나 뭘 하는 것은 사실은 다음에 일어날 어떤 불행을 잠시 숨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이 제보자 사연자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속인다고 해가지고 그게 해결되거나 치유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 아이의 상처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남편이 그렇게 하기를 또 원치 않을 거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결혼을 하려면 아까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말씀처럼 결혼식 하지 않는다 이런 분도 있지만 스몰 웨딩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 남편한테 얘기를 해서 이 정확하게 관찰을 시킨 다음에 결혼식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그래도 세 분은 결혼을 그래도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채팅창을 얼핏 지금 보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 좀 다른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양측이 다 이해가 간다 이런 의견도 많았는데 그냥 이 결혼 안 하시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이 좀 많기는 합니다. 박막자님, 시댁갑질 둘 다 초혼인 상태에서도 힘든데요. 분명 아주 힘들 겁니다 하셨고요. 준서원님, 결혼 후에 아이가 받을 상처도 생각하세요 어머니. 강지선님, 내 자식을 유령 취급하는데 그 집안으로 왜 들어갑니까? 이런 의견 주셨고요. 가나다라님,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뭘 숨깁니까? 이거 코미디 아닙니까?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에 코멘트 해주실 분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집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립해서 가질 수 있고 독립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리고 이게 외부에 꼭 알리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도 아이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사연자분은 아이하고 남성하고가 잘 지낸다는 거 이거는 정말 귀한 기회예요, 사실은. 그렇죠. 귀한 기회여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들들은 부모님들이 의외로 포기 잘합니다. 아들들은 원래 좀 떨어져 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좀 가지시면 자연스럽게 좀 그쪽으로 독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아들과 떨어져 산다 이렇게 하니까 이수정 교수님 격하게 이렇게 아니 아들이 행복을 찾아서 떠나겠다는데 굳이 잡아요. 네. 진짜. 네,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면 되는 거지. 우리 이수정 교수님 며느님은 누구신지 몰라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첫 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아수라장이 된 도로 위에서 경찰들이 총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차를 훔쳐서 달아난 용의자가 차 여러 대를 들이받고는 경찰들을 향해서 총까지 쏜 겁니다. 10분간 이어진 총격전에 그만 한 경찰이 총에 맞아서 도로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한 시민은요, 한치의 고민도 없이 부상당한 이 경찰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Hey, come this way! Come this way! Come on! Come on, you're okay, bro. Get up! I got you! Hold my hand! Hold my hand! I'm still here with you, buddy. I've been to jail a million times, man, and I love cops too, bro. You're gonna be all right. 감옥을 열어. 네, 이 시민은 총알이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상황인데도 굴하지 않고 다친 경찰을 끌고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또 고통스러워하는 경찰의 손을 잡아주면서 위로까지 해주는 모습인데요. 이 덕분에 경찰은 들것에 옮겨져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생명에 지장 없이 수술도 잘 마쳤다고 합니다. 아, 진짜 미국은 실전이에요. 네, 맞습니다. 경찰을 구한 이 시민 출근 중에 이런 일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사장이 믿지 않을까 봐 이걸 영상으로 남긴 거라고 하는데 이 시민 덕분에 목숨을 건진 경찰의 가족과 경찰서장까지 나서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한편 총격전을 벌인 이 차량 도난 용의자는 총격전 끝에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어휴,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미국 이어갑니다. 네, 한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는 정지 신호도 무시한 채 돌진했습니다. 결국 교차로를 지나던 두 대의 차량이 충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트럭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뿌연 먼지까지 일으키면서 무서운 속도로 교차로를 지나는데요. 반대 차선에 있던 차들을 모조리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이 트럭은 도로 위에 있던 차량 무려 33대를 부쉈고 불이 붙은 채로 한 건물 앞에 멈춰섰습니다. 33대? 네, 사고 전 영상을 보시면요. 이 트럭은 도로가 아닌 인도 위를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이 모습까지도 저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뭐야 저거? 이 문제의 트럭 운전대를 잡은 26살의 한 남성.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경찰도 역시 사고 원인으로 브레이크 고장을 지목하긴 했습니다. 다친 사람. 그런데 정말 큰 사고였는데 하늘이 도운 건지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요. 다행히도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트럭 운전자도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회복 중입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자, 다음은 호주로 가보시죠. 자, 모자를 뒤집어 쓴 한 남성이 도끼로 주차된 차를 쿵 내려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무려 20대의 차량을, 그것도 고급 차를만 골라서 유리창을 깼다고 합니다. 왜 저러고 살아? 남성이 범행을 저지른 곳, 고가의 차들만 취급하는 대리점 3곳이었는데요. 아이고. 피해 차량 중에는 2억 원이 넘는 슈퍼카도 있었다고 하고요. 범행은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인 새벽 시간을 노렸다고 합니다. 출근한 직원들은 앞유리가 박살된 차들을 보면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금융치료가 시급합니다. 맞습니다. 무려 3곳에서 저런 일을 벌였으니까 피해액 추산도 쉽지가 않고요. 피해 추정액만 10만 달러, 약 1억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범행 후 자취를 감춰버린 탓에 경찰은 아직 남성의 시선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사람들이 바닥에 엎드려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흰 옷을 입은 이 남성, 누워 있는 사람들의 엉덩이를 빵빵 차면서 지나갑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얼른 자기 엉덩이 차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야 이건 또? 그러니까요. 저게 지금 치료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심지어 완치가 어렵기로 소문난 허리 디스크가 저 발길질 한 번에 완치가 된다는 겁니다. 뭔가 좀 수상한 냄새가 나죠. 도질 것 같은데. 이뿐 아닙니다. 사람들 어깨를 그냥 툭툭 또 내리치면 이건 또 어깨 통증이 또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자기 손길 한 방이면 5만 병들이 싹 낫는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혹시 내 눈을 바라봐 right now?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요. 황당하기 그지없는 주장인데 이 남성이 때문에 무려 2,000명이 넘는 사람이 몰려들어 문정선실을 이룬다고 합니다. 아이고. 심지어 황당한 그 저 치료를 받고 병이 나았다는 사람들의 말이 있기 때문에 더 유명해지기까지 했습니다. Right now. 자, 이 남성 자기가 20살 때부터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33년간 수련을 통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준다고 주장을 했고요. 결국 보건당국이 나서가지고 치료가 될 줄은 몰라도 이런 치료형이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 캐나다로 가보시죠. 도로에 곰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무려 2마리, 어미와 새끼곰입니다. 이 어미곰은 멈춘 차들 사이로 건너가는데 이 새끼곰은요, 배수구에 걸린 풍선에 한눈이 팔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앞발로 풍선을 툭툭 치는 게 재밌는가 봅니다. 가는 엄마는 보지도 않습니다. 아,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번엔 풍선을 잡아보려고 이 도로까지 아예 그냥 나왔습니다. 위험해. 그런데
이 공이 다리 사이에 쏙 붙으니까 새끼 곰은 오히려 좀 놀라서 뒷걸음질 치는 모습인데요. 그러다가 결국 풍선실이 뚝 끊기면서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망연자실한 새끼 곰, 날아가는 풍선을 바라만 보고 있고요. 엄마는 이런 새끼에게 성큼성큼 다시 다가갑니다. 아하, 이런. 네, 촬영한 사람은 출근길에 이 곰을 발견해서 너무 놀랐는데 그것도 잠시 너무 귀여운 모습을 보고 미소가 절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